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데 잘 안 보이고 또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그런 공사들이 갑자기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의하면 지난 3월 초에 찍은 사진하고 중순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도 보이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 공사 작업 중인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거든요. 그 점은 이제 상당히 이제 비핵화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아마 김정은은 지금 그 미국과의 이제 비핵 협상에 있어서 지금 그 존 볼턴 같은 이런 강경파에 들어서서 혹시 선제 공격을 할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버텨볼 만한 하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 두 가지 속에 이제 갈등이 있을 것인데 결국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방책을 국리 중에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협상에서 유리한 그 고지를 잡을 수가 있을지 그 점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서고 또 혹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평양 외에 그 눈에 드러나는 장소는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표님, 지금 볼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식 북핵 폐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이 리비아식 북핵 폐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되나요? 첫째 이제 리비아식 그 북핵 해법은 뭐냐면은 일단 핵 폐기를 우선합니다. 먼저 네. 해서 그것을 다 검증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핵이 없어졌다, 핵 시설이 없어졌다. 그리고 불가역적 이제는 뭐 제대로 다시 실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리비아식입니다. 그걸 이제 볼턴은 그걸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 이틀이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리비아식은 리비아는 핵무기 사실 완성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폐기하고 검증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 북한 정도 되면 사실 3년, 4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아마. 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뭐 거기는 워낙 핵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한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도 되면 한 3, 4년 후 정도 걸릴 텐데 3, 4년 동안 지금 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 해제를 하고 검증했더니 없다. 그때부터 이제 제재를 해준다면 사실은 북한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일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해주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슈퍼 호크 즉 초강경 매파들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 아마 김정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핵을 개발하다가 핵을 또 만들었다가 폐기한 나라들의 어떤 그 이후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리비아 같은 경우 핵을 폐기했더니 어떤 그 뭐 자스민 혁명하고 다 겹쳤지만 어쨌든 그 가다피가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핵을 무려 1,800발이나 갖고 있다가 내놨더니 결국은 정권이 교체당하고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핵을 1,400발이나 갖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또 820발 갖고 있었던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핵을 내놨더니 여기는 또 지금까지 그 내놓은 그 장본인들이 종신 집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도 카자흐스탄처럼 나도 벨라루스처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핵도 내놓고 경제적 지원도 받고 카자흐스탄 지금 1인당 GDP가 8,800달러거든요. 네.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라는 구상을 그려볼 텐데 그럼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또 차이는 뭐냐 또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겠죠. 저는 모쪼록 북한이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같은 그런 어떤 그 전례를 잘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도 또 선제국 관련해서 미국의 약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이라크나 리비아하고 북한하고 다르거든요. 이라크 같은 데 쳐들어가면 되지만 북한은 벌써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렇네요. 또 산악지대거든요. 사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그 점령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남한 5천만의 인질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바로 그 전까지 한반도를 깨끗이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1박 2일 동안 남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이 대화가 마무리됐는데요.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This meeting was one of a series of academic sessions over many years that have explored approaches to building confidence and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planned well in advance of recent promising developments related to the Korean situation.
The participants had a constructive exchange of views in a positive atmosphere. 결성회의는 이미 법원 발표해 주셔서 이영우 실장님. 네네. 자, 최광일 부국장 뭐 이미 발표했으니까 더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서 18명이 즉 북한 6명, 우리나라 6명, 미국 6명에서 총 18명이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대화, 다양한 얘기를 다 했다라고 우리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나요? 일단 지금 그 외교적인 수사지요.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은 다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인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논의했느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기자들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어떤 입장을 들었느냐, 내지는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언론들은 듣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얘기했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회의라는 것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북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헬싱키 회담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반관 반민 1.5 트랙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 연결돼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미국하고 북한은 계속 몇 년간 해왔잖아요. 해왔던 예. 그 채널이고요. 스웨덴 등지에서 해왔던 채널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이 핀란드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반관 반민이라는 것이 이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또 민간 채널도 제재가 없으니까 이제 이 반관 반민이라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인데 분명히 아마도 북미 회담과 아까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이야기가 의제가 분명히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갔는데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일단 저는 포괄적이라는 부분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회담에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겠느냐. 예. 보여지는 제가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신각수 대사님이랑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네네. 북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 우발적인 한반도 사태. 한반도에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 이거를 걱정해서 하트라인을 구축하는 거, 이걸 가장 관심을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이 지금 현재 미국을 상당히 그렇다면은 미국의 매파들의 등장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 북미 회담 이후에 돌아가는 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남한 측, 그러니까 한국 측 그 담당자들에게 어떻게 좀 중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건 북한의 가장 큰 지금 걱정과 우려하는 부분이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정권의 유지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것을 또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간 고리를. 그래서 헬싱키 회담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의견이 서로 교환됐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을 미국 본토까지 옮기는 훈련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 주한미군들이 이걸 이제 비전투원 소개 훈련이라고 하는데 즉 이제 미군들은 전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투원의 가족들은 비전투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훈련을 사실 해마다 2번씩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아하. 한 번 하는데 근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그냥 뭐 서류상으로만 했었어요. 전화만 이렇게 통신이 계속 유지되는가 이 정도만 확인을 하고 말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재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북한이 5차 핵실험한 재작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진짜로 한 겁니다.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그전에는 도상 훈련만 했죠. 예. 예. 그러다가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실제로 임차를 할 때 어느 정도 신속하게 관광버스가 오는지 거기다가 다 태우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평택에서부터 오산기지까지 가는 데는 어떻는지 그럼 교통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다 해본 거죠. 그리고 작년에 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에 했던 것들은 그 오산 기지에서 일본 요코타 기지, 도쿄 밑에 있는 요코타 기지까지 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본토로 가는 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본토로. 그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죠. 뭐냐면은 북한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건 안다.
그러나 그 핵무기의 사정거리가 지금은 1,300km밖에 안 되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일본에 만약에 그 비전투원, 즉 미군 가족들을 일본으로 소개했을 때 그 도쿄 요코다 기지도 사실은 북한 핵 미사일, 노동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 가면 이제 지금은 너희들은 우리 미국으로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한 것을 하고 바로 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공격할 준비 다 하고 있고 인질로 잡히지 않을 준비까지 다 하고 있고 일본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갖고 있다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으로 간다. 그렇게 안전하게 공격하겠다라는 연습을 하는 그런 압박의 차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이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제 무역 갈등을 해왔는데 이번 최근에는 지금 이제 이것이 군사적인 갈등으로 지금 비화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23일 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그 어떤 그런 작전을 개시하니까 중국은 또 거의 맞대응해서 군사훈련을 했다고요. 예, 이제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공해상은 그 누구든지 그 바다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19세기부터 이제 이렇게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바다가 너무 옛날에 영해가 넓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영해를 점점 좁혀서 지금은 12해리를 영해로 줍니다. 그러면 12해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km 정도 돼요. 네. 근데 미국이 이 이지스함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이 남사군도, 즉 남중국해에 있는 남사군도라고 뭐 여러 그 지금 그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공섬도 짓고 막 그래서 자기네들 영해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길을 갖다가 19km를 지나간 거죠. 네. 19km를 지나가면 20km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으로는 자기네들 영해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니다. 이건 공해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라는 거거든요. 아, 인공섬 있는 자리에서 딱 19km 떨어진 곳으로. 그렇죠. 네. 그런 항행의 자유라는 것은 그 항행의 자유 훈련했다는 것은 여기는 공해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자 미국의 군함이 지나가는데 어쩔 거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런데 그 근처에 또 그 지난 21일 날 중국의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예. 그 항공모함 함대가 지금 남중국해에 있거든요. 그 남중국해에서 그 함대가 다시 미국의 이 그 이지스함들이나 미국의 함대들을 어떤 밀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있고 또 미국이 그 항행의 자유 훈련을 하는 그 시간에 그러면 또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패권 경쟁하니까 또 공군을 동원해서 정찰기, 전자전기, 그리고 이제 폭격기 6대, 폭격기 4대, 그리고 이제 전투기 이렇게 동원해서 일본 오키나와 제도에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 섬이라고 하는 사이에 이 일본 내해라고 인정받고 있는 미야코 해협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관통을 시켜버린 거죠. 자, 너희들은 그 필리핀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너희들이 1급 동맹인 일본을 갖다가 괴롭히겠다. 어허. 이런 식으로 지금 패권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또 한반기 상공에서는 무인 정찰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 일본에다가 지금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전략 무인 정찰기를 지금 그 갖다 놓고 한반도 상공을 정찰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이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호크 역시 일본도 4대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이제 지금 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화면에 나온 게 글로벌 호크고요. 예.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게 중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중국은 샹룽이라고 하는 그 고고도 무인 정찰기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저걸 만들었는데 우리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는 한 20km 상공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데 이 샹룽은 조금 낮은 한 18km 상공에서 작전을 하는 그런 무인 정찰기예요. 상당히 높은 곳에서 이제 그렇죠. 정찰을 하는 거고. 높이 올라가야 멀리 보니까. 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작전을 하는데 이 글로벌 호크와 샹룽의 또 차이점은 뭐냐면 글로벌 호크는 순수하게 정찰만 합니다. 감청을 하고 또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걸 하는데 이 샹룽은 미사일 유도까지도 합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유도를 하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는 게 뭐 전파를 이렇게 쏘아줘서 유도를 계속해야 미사일이 계속 그 목적지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사일 유도 기능까지 있으니까 자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 동해나 이 동중국해로 들어오면 우리 샹룽을 띄워서 미사일을 명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네. 이제 중국은 또 과시를 하는 것이고, 미국은 뭐 웃기지 마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반도 주변에 최신형 전략 무인 정찰기들의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중국 거가 미국의 글로벌 호크보다 샹룽이 좀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정찰기의 목적에
그 목적만 딱 보면은 미국계 훨씬 좋죠. 글로벌 호크. 아하. 왜냐하면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훨씬 더 오랫동안 채공. 샹농 같은 경우는 한 18시간 정도, 한 12시간 정도밖에 채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글로벌 호크는 한 36시간 정도 채공을 하고 거의 아시아 채공을 36시간 하니까 성능은 더 낫군요. 성능은 정찰기의 성능은 정찰 본연의 성능은 글로벌 호크가 압도적인데 중국 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기능을 추가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산이 미국보다 많지 않으니까. 그 미국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거죠. 왜? 자기들은 전투기 띄워서 직접 해버리면 되니까. 예. 대공권은 하늘은 항상 미국 거기 때문에 공군이란 것이 생기고 나서 전투기란 것이 나오고 나서 세계 하는 다 미국 건데 우리가 하나 가지고 여러 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직접 그걸 보낸다. 뭐 이러니까 이제 사실 정찰기는 글로벌 호가 좀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이 교체당하고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았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핵을 1,400발이나 갖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또 820발 갖고 있었던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핵을 내놨더니 여기는 또 지금까지 그 내놓은 그 장본인들이 종신 집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도 카자흐스탄처럼 나도 벨라루스처럼 저렇게 할 수 없을까? 핵도 내놓고 경제적 지원도 받고 카자흐스탄 지금 GDP, 1인당 GDP가 8,800달러거든요. 네.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라는 구상을 그려볼 텐데 그럼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또 차이는 뭐냐 또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겠죠. 저는 모쪼록 북한이 카자흐스탄이나 벨라루스 같은 그런 어떤 그 전례를 잘 연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도 또 선제국 관련해서 미국의 약점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예. 들어서 이라크나 리비아하고 북한하고 다르거든요. 이라크 같은 데 쳐들어가면 되지만 북한은 벌써 뒤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그렇네요. 또 산악지대거든요. 사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점령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남한 5천만의 인질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바로 그 전까지 한반도를 깨끗이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그 협상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제시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핀란드 헬싱키에서는 1박 2일 동안 남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이 대화가 마무리됐는데요. 관련 발언 듣겠습니다. This meeting was one of a series of academic sessions over many years that have explored approaches to building confidence and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planned well in advance of recent promising developments related to the Korean situation. The participants had a constructive exchange of views in a positive atmosphere. 헬싱키 회의는 이미 서소문 발표했으니까 이영우 실장님. 네네. 자, 최광일 부국장 이미 발표했으니까 더 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거기에서 18명이 즉 북한 6명, 우리나라 6명, 미국 6명에서 총 18명이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대화, 다양한 얘기를 다 했다라고 우리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나요? 일단 지금 그 외교적인 수사지요. 이렇게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면은 다 이제 외교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인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의견은 없었지만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논의했느냐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기자들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어떤 입장을 들었느냐, 내지는 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 언론들은 듣고 싶은데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한다는데 잘 안 보이고 또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그런 공사들이 갑자기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에 의하면 지난 3월 초에 찍은 사진하고 중순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일하던 인부들도 보이지도 않고 네. 여러 가지 공사 작업 중인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거든요. 그 점은 이제 상당히 이제 비핵화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아마 김정은은 지금 미국과의 이제 비핵 협상에 있어서 지금 존 볼턴 같은 이런 강경파에 들어서서 혹시 선제 공격을 할지도 못하는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은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버텨볼 만한 하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 두 가지 속에 이제 갈등이 있을 것인데 결국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방책을 궁리 중에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이 협상에서
유리한 그 고지를 잡을 수가 있을지 그 점에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나서고 또 혹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평양 외에 그 눈에 드러나는 장소는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표님, 지금 볼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식 북핵 폐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근데 이 리비아식 북핵 폐기에 대해서 북한은 뭐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되나요? 첫째 이제 리비아식 그 북핵 해법은 뭐냐면은 일단 핵 폐기를 우선합니다. 먼저 네. 해서 그것을 다 검증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핵이 없어졌다, 핵 시설이 없어졌다. 그리고 불가역적 이제는 뭐 제대로 다시 실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리비아식입니다. 그걸 이제 볼턴은 그걸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 이틀이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리비아식은 리비아는 핵무기 사실 완성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폐기하고 검증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네. 그래 북한 정도 되면 사실 3년, 4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아마. 예.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뭐 거기는 워낙 핵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한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도 되면 한 3, 4년 후 정도 걸릴 텐데 3, 4년 동안 지금 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 해제를 하고 검증했더니 없다. 그때부터 이제 제재를 해준다면 사실은 북한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일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해주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슈퍼 호크 즉 초강경 매파들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 아마 김정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핵을 개발하다가 핵을 또 만들었다가 폐기한 나라들의 그 이후가 많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리비아 같은 경우 핵을 폐기했더니 어떤 그 뭐 자스민 혁명하고 다 겹쳤지만 어쨌든 그 가다피가 죽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핵을 무려 1,800발이나 갖고 있다가 내놨더니 결국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회의라는 것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치 북미 정상회담을 워싱턴에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헬싱키 회담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반관 반민 1.5 트랙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 연결돼 있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미국하고 북한은 계속 몇 년간 해왔잖아요. 해왔던 예. 그 채널이고요. 스웨덴 등지에서 해왔던 채널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이 핀란드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반관 반민이라는 것이 이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국가 간의 어떤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또 민간 채널도 제재가 없으니까 이제 이 반관 반민이라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인데 분명히 아마도 북미 회담과 아까 북미 회담과 관련한 이야기가 의제가 분명히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갔는데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뿐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일단 저는 포괄적이라는 부분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예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회담에서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겠느냐. 예. 보여주는 제가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신각수 대사님이랑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네네. 북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 우발적인 한반도 사태. 한반도에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상태. 이거를 걱정해서 하트라인을 구축하는 거 이걸 가장 관심을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북한이 지금 현재